참다운 친구. 옛날 어느 마을에는 최강계와 유돌계라는 친구가 살고 있었어요. 두 친구는 어린 시절부터 늘 함께 다니며 함께 어울려 다녔어요. 세상에 둘도 없는 단짝 친구였어요. 우리 나중에 꼭 과거에 붙어서 관리가 되자꾸나. 그래, 자네도 나도 열심히 공부해서 꼭 과거 시험에 붙자고. 둘은 함께 과거 시험에 붙자며 서로 다독여주고 약속했어요. 그렇게 세월이 지나고 최감계와 유돌계는 과거 시험을 보러 갔어요. 시험을 치른 후 최감계는 과거 시험에 합격했지만 유돌계는 과거 시험에 떨어지고야 말았어요. 돌계, 자네 다음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내가 돌봐줄 테니 공부만 열심히 하게. 이렇게 최강계는 유돌계를 다독여주고 위로했지만 유돌계는 너무 실망을 한 상태였어요. 유돌계는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과거 시험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공부를 하고 시험을 쳤지만 계속 떨어졌어요. 그래서 자신감도 많이 떨어졌고 점점 공부를 멀리하게 되었어요. 유돌계의 아내는 보다 못해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여보, 이제 공부는 그만하고 다른 일을 찾는 게 어떻겠어요? 관직에 있는 최강계가 쌀이랑 돈을 보내오는데 무엇하러 일을 하러 나가오? 유돌계는 친구를 믿고 일을 하기 싫어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최감계가 꼬박꼬박 보내오던 쌀과 돈을 더 이상 보내오지 않았어요. 여보, 이제 더 이상 쌀이랑 돈이 오지 않을 건가 봐요. 유돌계의 아내가 걱정이 되어 말했어요. 아니, 그럴 리가 없어. 친구가 많이 바쁜가 보. 기다려 봅시다. 하지만 아무리 쌀과 돈을 기다려봐도 더 이상 소식이 없었어요. 쌀은커녕 아이들 죽도 못 먹이게 되었어요. 결국 두 부부는 집안에 있는 살림살이를 장에다 팔기 시작했어요. 팔다가 집까지 팔고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최강계 친구, 참말로 약속도 안 지키고 과거 시험에 붙을 때까지 봐준다더니 이제 연락도 끊고 나쁘네 나빠. 유돌계는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친구 최감계가 살고 있는 한양에 찾아가기로 했어요. 최감계는 으리으리한 기와집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유돌계는 최감계의 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걔 아무도 없느냐? 집안에서 하인이 문을 열고 달려 나왔어요. 여봐라, 대감마님께 전해라. 고향에서 가장 친한 친구 유돌계가 왔다고. 유돌계는 하인에게 그렇게 말하면 집안에서 최감계가 반가워서 버선발로 뛰어나올 거라고 생각하며 기다렸어요.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최감계는 나오지 않았어요. 기다리던 유돌개는 화가 나서 집 안으로 들어가 보았어요. 최감계는 같은 관직에 있는 벼슬아치들과 술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아니, 이보시게 감계, 자네 나한테 어찌 그럴 수 있는가? 유돌개는 친구에게 원망하며 말했어요. 그런데 최감계는 보고도 아는 척을 하지 않았어요. 이보시오, 최대감. 저기 서 있는 저 사람을 아시오? 모르오. 내가 저런 거지를 어찌 알겠소. 최감계는 유돌개를 모르는 거지라고 했어요. 결국 유돌개는 최감계 하인들에 의해서 집에서 끌려 나왔어요. 유돌개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쫓겨나와서 울었어요. 아이고 아이고 분해라. 관직에 오르더니 최감계가 변했네 변했어. 두고 봐라. 내가 다음 과거 시험에 꼭 합격해서 최감계를 납작하게 만들어 줄 테니까. 유돌개는 억울하고 화가 나서 다짐을 했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와 보니 아내와 아이들은 없고 웬 낯선 사람들이 집에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보시게들, 니신지요? 여기 살던 나의 아내와 아이들은 어디로 갔소? 얼마 전 저기 아랫마을로 이사 갔소만. 이사요? 말도 없이 어딜 갔단 말인가? 유돌개는 아랫마을로 얼른 찾아갔어요. 그때 아랫마을에는 장례식이 열리고 있었어요. 유돌개는 나무 그늘 아래에서 장례식을 잠시 쳐다보고 있었어요. 장례식을 치르는 사람들은 무척 슬퍼하고 있었어요. 유돌개는 그 과정을 보다가 상복 입은 사람들을 보았는데 그만 깜짝 놀라고야 말았어요. 아니, 저 사람들은 상복을 입고 장례식을 치르던 사람들은 유돌개와 아내와 자식들이었어요. 여보, 내가 왔소. 얘들아, 아버지가 왔다. 대체 누가 죽은 거야? 그러자 아내는 귀신을 봤다는 듯이 깜짝 놀라면서 말했어요. 여보, 당신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럼 살아있지. 내가 죽기라도 했단 말이요? 유돌개는 기가 막혀서 입이 떡 벌어졌어요.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유돌개가 죽었다며 장례식을 치르고 있으니 환장할 노릇이었어요. 유돌개는 장례 행렬을 멈추라고 하고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자초지종을 들었어요. 최감계 대감께서 다녀가셨는데 당신이 한양으로 가다가 그만 이야기를 다 듣고 보니 최감계가 유돌개 아내에게 유돌개가 죽었다고 말을 했다고 했어요. 아니,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데 그 친구는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죽은 친구에게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사주고 논밭도 사주고 가셨어요. 그럼 대체 저 관 속에는 누가 있단 말이오?
유돌개는 장내 행렬에 관을 내려서 뚜껑을 열어보았어요. 관 속에는 편지가 한 통 들어 있었어요. 편지 내용은 이랬어요. 미안하게 됐네, 친구. 자네가 공부는 하지 않고 세월을 허투루 보내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네. 지금까지 게을렀던 자네는 이제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는 열심히 공부해서 과거에 꼭 급제하길 바라네.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최감계의 편지를 읽은 유돌개는 눈물이 나왔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이런, 내가 친구를 믿지 못하고 내가 부끄럽네. 그날 이후로 유돌개는 밤에도 낮에도 공부에 몰두하며 드디어 과거 시험에 급제를 했어요. 최강계는 친구의 과거 급제 소식에 기뻐하며 말했어요. 우리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세. 그러세 훌륭한 관리가 되기로 했으니 열심히 일하세. 그렇게 최강계와 유돌개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잘 살아갔답니다. 소금을 만드는 맷돌. 옛날 어느 바닷가의 마을에는 낡은 초가집이 하나 있었어요. 초가집은 마루에 앉아서 팔을 뻗어보면 바닷물이 손에 닿을 정도로 가까웠어요. 파도가 밀려오면 어부는 배를 타고 바다에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어요. 한 날에도 어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물고기를 잡으러 바닷가로 나갔어요. 영차, 영차. 어부는 바다에 던진 그물을 건져 올렸어요. 건져 올린 그물망 안에는 거북이가 한 마리 들어 있었어요. 어부는 거북이를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야, 거북이 진짜 크네. 이놈을 시장에 팔아다가 우리 어머니 보약 지어야겠다. 그렇게 어부가 말을 하자 갑자기 거북이가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어부는 눈물 흘리는 거북이를 보자 마음이 약해졌어요. 너무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거북이를 다시 바다에 보내주었어요. 어부는 오늘 잡은 물고기만 바구니에 담은 채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는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물고기가 이것뿐이에요. 거북이도 한 마리 잡긴 했는데 너무 불쌍해서 그놈은 놓아주었어요. 그래, 잘했다, 잘했어. 어머니와 어부는 웃으면서 잡아온 물고기로 저녁을 먹었어요. 그날 밤 어부는 저녁을 먹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바닷가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바닷가에서 거북이와 물고기들이 우르르 어부 쪽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고는 거북이가 맷돌을 하나 가져왔는데 어부에게 내밀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바닷속 용왕님의 아들입니다. 낮에 저를 살려주셔서 보답으로 이 맷돌을 가져왔습니다. 이 맷돌은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다 나오는 맷돌입니다. 원하는 거 뭐든지 다 나오는 맷돌이라고? 거북이는 어떻게 하는 건지 보여주기 위해서 맷돌의 손잡이를 잡고 맷돌을 돌렸어요. 수리수리 나와라 나와라 콩. 그러자 맷돌에서 콩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어요. 수리수리 갈무리 갈무리 콩. 그러자 콩이 나오다가 멈췄어요. 그렇게 맷돌에서 원하는 걸 나오는 방법과 멈추는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원하는 건 뭐든지 나오는 맷돌이지만 꼭 곡식만 달라고 주문을 외우셔야 해요. 곡식 이외에 다른 것을 달라고 하시면 맷돌이 멈추지 않아요. 그렇게 거북이는 맷돌에 대해 알려주고 다시 바닷가로 돌아갔어요. 어부는 맷돌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다음날 아침 어부는 눈 뜨자마자 맷돌을 돌렸어요. 수리수리 나와라 나와라 썰. 그러자 맷돌에서 쌀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어요. 어부는 너무 신이 났어요. 어머니와 함께 맷돌을 돌리면서 쌀, 콩, 팥, 곡식을 수북히 쌓았어요. 어부와 어머니는 맷돌에서 나온 곡식들을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무척이나 기뻤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어부의 집에는 도둑이 들었어요. 도둑은 어부의 집 곳간에 들어가서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곡식을 훔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상하군. 바다에서 물고기만 잡는 어부가 어떻게 곳간에 이렇게 많은 곡식이 있지? 이 어부도 어디서 훔쳐온 건가? 도둑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어부네 마루에 맷돌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리곤 맷돌을 가지고 빙글빙글 돌리면서 주문을 외워보았어요. 수리수리 나와라 나와라 보리. 그렇게 주문을 외우자 갑자기 맷돌에서 보리가 차르르 쏟아져 나왔어요. 도둑은 맷돌에서 그렇게 보리가 나오자 깜짝 놀라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도둑은 맷돌을 그렇게 훔쳤어요. 그리고는 맷돌을 짊어지고 바닷가로 뛰어갔어요. 배를 타고 바다로 멀리 멀리 갔어요. 도둑은 배를 타고 한참을 가다가 배를 멈췄어요. 그리고 맷돌 앞에 앉아서 주문을 외웠어요. 수리수리 나와라 나와라 콩. 이렇게 주문을 외우자 콩이 차르르 쏟아져 나왔어요. 수리수리 갈무리 갈무리 콩.
이렇게 외우자 맷돌은 멈추었고 콩도 더 이상 나오지 않았어요. 도둑은 기뻤어요. 나는 이제 부자가 되었네. 곡식보다 소금이 더 비싸니 이제 소금을 불러야겠다. 도둑은 다시 맷돌을 돌렸어요. 수리수리 나와라 나와라 소금. 맷돌에서는 하얀 소금이 촤르르 쏟아져 나왔어요. 도둑은 적당하게 되었다 생각해서 이제 맷돌을 멈추려고 했어요. 수리수리 갈무리 갈무리 소금. 그런데 맷돌이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소금은 쏟아져 나왔어요. 도둑은 당황했어요. 수리수리 갈무리 갈무리 소금. 왜 안 멈추지? 수리수리 갈무리 갈무리 소금. 소금은 멈추지 않고 계속 나왔고 배에 수북히 쌓여 있다가 배가 기울었어요. 그렇게 배는 기울었고 맷돌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으면서도 계속 소금을 쏟아내었어요. 지금도 바닷속에는 맷돌이 계속 돌면서 소금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닷물이 짜다고 합니다. 집안이 화목한 비결. 옛날 어느 마을에는 김서방네와 이서방네가 살고 있었어요. 김서방네와 이서방네는 서로 가족 수도 비슷했고 집의 크기도 비슷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김서방네는 가족들끼리 매일 다툼이 많았어요. 이서방네는 가족끼리 항상 화목하고 웃음이 끊이질 않았어요. 어느 날 김서방이 키우는 소가 들판에서 풀을 뜯어 먹다가 묶여있던 고삐를 끊고 소가 달아나 버렸어요. 소를 나무에 메어두고 각자 할 일을 하던 가족들은 소를 잡으려고 쫓아갔어요. 아이고, 소가 도망가네. 잡아라! 도망가던 소를 쫓아서 김서방네는 해가 질 무렵에 겨우 소를 잡았어요. 김서방은 집으로 소를 끌고 와서 외양간에 메어두고 아내에게 소리쳤어요. 소에게 여물을 넉넉하게 준 게요? 소가 넉넉하게 먹지 못해서 저렇게 도망친 것이 분명하오. 김서방이 화를 내면서 소리치자 아내도 화가 났어요. 아니, 왜 그게 내 잘못인 거요? 화가 난 김서방의 아내는 개울가로 달려갔어요. 개울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던 며느리는 놀라서 어머니를 보았어요. 며느라, 넌 정신이 있는 게야 없는 게야? 멀쩡하게 두 눈을 뜨고도 소가 도망치는 것을 왜 못 본 것이야? 다짜고짜 이렇게 말을 하자 며느리도 화가 났어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뭘 어쨌다고 나한테 이러시는 거야? 며느리는 화가 나서 논에서 일을 하고 있는 남편에게 뛰어갔어요. 여보, 당신은 대체 뭘 하길래 소가 도망가는 걸 못 보신 거예요? 당신 때문에 어머님께 저만 혼났잖아요. 이건 당신이 소를 못 본 잘못이에요. 그러자 논에서 일을 하던 김서방의 아들도 화가 났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께 큰 소리쳤어요. 아버지, 아버지가 소의 고삐를 처음부터 단단히 매셨으면 소가 도망가지 않았잖아요. 아버지가 대충 메어 놓으시니까 소가 도망간 거잖아요. 아들이 그렇게 소리를 치자 김서방도 화가 났어요. 네 이놈 감히 네가 아버지 탓을 게냐? 그렇게 김서방네는 온 가족들이 서로 니 탓이라며 싸웠어요. 그렇게 싸우는 소리는 온 마을에 울려 퍼졌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김서방네는 또 싸우는 것만 또 싸워. 하루라도 조용할 날이 없네. 김서방은 하도 가족끼리 싸워서 더 이상 싸우지 않는 방법이 궁금했어요. 더 이상은 이렇게는 못 살겠다. 어떻게 하면 화목하게 지내는지 좀 알아봐야겠다. 김서방은 옆집 이서방네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낮에 소 때문에 가족끼리 싸웠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이보게 이서방, 자네라도 이런 경우에 싸우지 않겠는가? 이야기를 다 들은 이서방은 외양간으로 갔어요. 그러곤 이서방네 외양간에 메어놓은 소를 끌고 마당으로 나왔어요. 소의 고삐를 놓아주며 소를 철푸덕 때렸어요. 그러자 소는 뭐 하며 집을 뛰쳐나갔어요. 어이쿠 소 잡아라 소! 이 소리를 들은 이서방네 식구들은 우르르 방 안에서 나왔어요. 그리고는 가족들끼리 희물 앞에 소를 잡았어요. 이를 지켜보던 김서방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제 식구들끼리 싸우겠지.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가족들끼리 싸우는 소리는커녕 서로 미안하다는 소리만 들려왔어요. 내 잘못이구나. 내가 소의 고삐를 단단히 맸어야 했는데. 그러자 이서방의 아내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아침에 소에게 여물을 넉넉하게 주지 않아서 소가 배가 고파서 그렇게 뛰쳐나갔나 봐요. 아내는 미안해하면서 이서방에게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러자 이서방네 며느리가 울먹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탓이 아니에요. 소 가까이 있던 제 탓이에요. 소가 달아날 때 제가 얼른 붙잡았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그러자 이서방네 아내는 며느리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들은 가족들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닙니다. 이건 다 저의 잘못이에요. 점심을 먹기 전에 소를 풀밭에 메어놨어야 됐는데 그렇게 했더라면 소는 풀을 뜯고 얌전히 있었을 텐데 제 잘못이에요.
아들은 가족들에게 미안해했어요. 이서방네 가족들은 서로서로 미안해하고 다독여주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서방은 가족들의 어깨를 토닥여주며 말했어요. 그래도 소를 다시 데려왔으니 이제 됐다. 오늘 있었던 일을 통해서 배웠으니 앞으로도 서로 도우며 소를 잘 돌보자꾸나. 그러자 이서방네는 가족들이 웃음꽃이 피었어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김서방은 무릎을 탁 쳤어요. 아하, 이서방네는 서로 남 탓을 하지 않고 자기 탓이라고 하네. 그러니까 가족이 서로 화목하구나. 김서방은 이서방네의 훈훈한 가족 분위기에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도 잘못을 남 탓으로 돌리지 않고 서로서로 이해하고 배려해주는 어린이 가족이 되어보아요. 먹보 장군. 옛날 한 마을에는 덩치가 황소만큼 큰 총각이 살고 있었어요. 이 마을의 사람들은 덩치 큰 총각을 먹보 총각이라고 불렀어요. 먹보 총각은 아침에 눈을 뜨면 밥 한 그릇을 뚝딱 먹어치웠고 이불을 개어놓고 밥을 두 그릇 뚝딱 먹어치웠어요. 그리고 점심이 되기 전에 또 밥 세 그릇을 뚝딱 먹어치웠어요. 그러고도 밥솥 주변에 떨어진 밥풀을 주워 먹고 집안의 곳간을 기웃거렸어요. 먹보 총각은 밥을 먹는 것 말고는 잘할 줄 아는 게 없었어요. 밭에 가서 밭을 매는데도 하루 종일 걸렸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는데도 하루 종일 걸렸어요. 이 모습을 보다 못한 부모님은 먹보 총각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다가 우리 집 기둥 뿌리까지 먹어치우겠구나. 이제 너 스스로 힘으로 일을 해서 먹고 살거라. 먹보 총각은 부모님 등에 떠밀려서 집을 나왔어요. 먹보 총각은 그렇게 어슬렁 고개를 넘어갔어요. 그러다가 배가 너무 고팠어요. 아이고 배고파라. 이러다가 굶어 죽게 생겼네. 시도 때도 없이 먹던 먹보 총각은 고개를 넘어갈 때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서 힘들었어요. 먹보 총각은 배를 움켜쥐고 숲에서 먹을 게 있는지 두리번거리며 찾았어요. 그때 숲에서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이고, 호랑이가 있으니 집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어쩜 좋아요. 아 글쎄, 어제는 아랫마을 소를 호랑이가 잡아갔다는구려. 아이고, 그깟 소를 잡아먹는 게 대수인가요? 소문에 호랑이가 사람도 잡아먹는다는구려. 마을 사람들은 무서워서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목포총각은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에 끼어들었어요. 제가 호랑이를 잡으면 저에게 밥을 주시겠소?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를 잡겠다는 총각을 보자 기뻐했어요. 호랑이 잡겠다는데 당연히 밥을 드리지요. 그러자 먹보 총각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저만 믿으십시오. 제가 호랑이를 맨손으로 잡겠습니다요. 마을 사람들은 먹보 총각에게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한가득 많은 음식을 차려주었어요. 우와, 쫄깃쫄깃 고기도 맛있고 노릇노릇 부침개도 있고 따뜻한 국에 흰 쌀밥에 향긋한 술, 찰진 떡, 좋구나 좋아. 먹보 총각은 군침을 삼키고 음식을 먹어치웠어요. 그렇게 한 상 다 먹은 먹보 총각은 튼튼한 삽 한 자루와 고소한 참기름 한 병을 사람들에게 얻어서 호랑이를 잡으러 산으로 갔어요. 마을 사람들은 걱정이 들었어요. 화살도 창도 하나 없이 저걸 가지고 호랑이를 잡겠다니 괜찮겠소? 먹보 총각은 괜찮다는 듯 삽과 참기름만 가지고 산으로 갔어요. 그리고 호랑이 굴 가까이 가서 구덩이를 영차 팠어요. 그리고는 엉덩이에 참기름을 발랐어요. 날은 어두워져 갔고 드디어 호랑이는 코를 킁킁거리면서 나왔어요. 이게 무슨 냄새야? 고소한 냄새가 나는데. 어흥. 호랑이가 냄새나는 곳을 쳐다보자 나무 위쪽에 고깃덩이같이 두툼한 것이 보였어요. 그건 바로 엉덩이에 참기름을 바른 먹보 총각이 매달려 있었어요. 어이쿠, 이게 웬 떡인가? 호랑이는 먹보 총각에게로 펄쩍 뛰어올랐지만 아까 먹보 총각이 파 놓았던 구덩이에 빠져서 죽고 말았어요. 먹보 총각은 그렇게 호랑이를 잡아서 마을로 끌고 내려왔어요. 마을 사람들은 신이 나서 먹보 총각을 환호했어요. 우와, 먹보 총각이 호랑이를 잡았네. 잡았어? 마을 사람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신나했어요. 우리 이제부터 먹보 총각을 마을의 장군님으로 모십시다. 먹보 총각은 이제 마을에서 장군 대접을 받고 차려주는 음식을 배불리 먹고 다시 길을 떠났어요. 그런데 길을 떠나서 고개를 넘어가자 또다시 배에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먹보 총각은 또 밥을 얻어먹을 곳이 없을까 해서 여기저기 두리번거렸어요. 그때 사람들이 주막에 모여서 한숨 쉬는 것을 보았어요. 이보시오. 듣자하니 딱한 사정이 있는 것 같소만 무슨 일이시오? 먹보 총각이 끼어들며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우리 마을에는 해마다 도적들이 찾아와서 곡식을 빼앗아 간다오.
곡식을 뺏어가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오. 그럼 도적들을 쫓아버리면 저에게 밥을 주시겠소? 마을 사람들은 도적들을 쫓아준다는 먹보 총각의 말에 기뻐했어요. 아, 그럼 주고 말고 도적을 쫓아준다는데 진수성찬을 차려줘야죠. 먹보 총각은 사람들이 차려준 음식을 먹으면서 말했어요. 저만 믿으시오. 도적들을 모두 쫓아주겠소. 마을 사람들은 먹보 총각을 위해서 고기와 쌀밥, 꿀떡, 걸쭉한 술 한 상을 차려주었어요. 먹보 총각은 음식을 맛있게 다 먹었어요. 다 먹은 먹보 총각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자, 이제 도적들을 쫓아볼까? 먹보는 마을 사람들에게 횃불을 수백 개를 준비하라고 부탁했어요. 제가 신호를 보내면 횃불을 밝히시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세요. 마을 사람들은 걱정이 되어서 먹보 총각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아니, 창과 활도 없이 어떻게 횃불로 도적들을 쫓는단 말인게요? 먹보 총각은 그저 웃기만 할 뿐 마을 어딘가에 가서 누웠어요. 그렇게 날이 어두워지자 도적들 수십 명이 마을로 나타났어요. 너는 웬 놈인데 우리가 가는 길을 막는 게냐? 도적의 두목이 다가오며 말했어요. 그러자 먹보 총각은 두 눈을 부릅뜨면서 말했어요. 이 마을은 나와 나의 부하들이 다 차지했으니 썩 물러가시게. 뭐라고? 고작 20명 남짓한데 너희들이 수백 명이 넘는 나의 부하들을 이길 수 있겠느냐? 먹보는 얼른 마을 사람들에게 아까 말했던 대로 신호를 보냈어요. 그러자 마을에서는 사람들이 미리 준비했던 수백 개의 횃불을 밝히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와! 이보시게들, 내 부하들이 이쪽으로 오기 전에 썩 물러가시게. 도적들은 횃불과 함성 소리를 듣고 풀이 죽어서 도망쳤어요. 도망가자. 안 되겠다. 겁에 질린 도적들은 그 길로 주랭랑을 쳤어요. 마을 사람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기뻐했어요. 먹보 장군님 만세! 먹보 총각은 가는 곳마다 마을의 고민거리를 해결해주고 장군님 대접을 받으면서 푸짐한 밥상을 먹으며 아주 배부르게 잘 살았답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잘 자요.